건강하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잡곡밥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다 좋다고 하는 잡곡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것입니다. 건강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과 본인의 체질이 맞는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다른 질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드셔야 한다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는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잡곡밥은 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잡곡밥을 먹으면 안 좋은 경우죠. 이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 수술 후 환자들, 위염, 위궤양, 장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잡곡밥은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능하면 잡곡밥보다는 백미를 드시는 것이 속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잦은 방귀와 트름, 입냄새, 변비, 피부 트러블과 피로감, 불면증까지 오게 되니 매일 먹는 밥 건강하게 드시면 좋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잡곡밥을 피해야 하는 분들과 잡곡밥을 넣으면 좋은 곡식들, 잡곡밥을 영양가 있게 짓는 방법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흔히 잡곡밥은 백미보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실제 잡곡밥엔 흰밥보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2에서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게 되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오곡을 혼합해서 밥을 지었을 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가장 높았다. 그 이상 곡물을 혼합할수록 항산화 물질의 함량은 줄어들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잡곡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식이섬유도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요.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5에서 8g이 들어있는데 잡곡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한 끼에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인 20에서 25g과 비슷한 수치죠. 이렇게 매일 3끼를 먹게 되면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잡곡밥을 먹으면 안 좋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현미와 같은 잡곡은 일반 백미에 비해서 인 함량이 4배나 높습니다. 검은콩에는 칼륨 함량이 10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인산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칼륨도 마찬가지로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칼륨의 경우는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와 잡곡밥을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엔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신장이 안 좋은 경우 꼭 병원에 영양상담을 요청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잡곡밥을 먹으면 안 좋은 경우는 통풍이 있는 사람입니다. 잡곡 중에는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할 식품인 현미, 두릅, 자몽, 키위, 콩나물 두부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잡곡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어떤 곡물을 넣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잡곡밥에 넣어서 드실 수 있는 거는 다 넣어도 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비만을 예방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분 제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보리는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륨,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는 소화를 촉진해주며 혈압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으로 녹초와 비슷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페인산과 쿠마린,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찹쌀은 피로회복, 노화 방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 비타민 B1, B2,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줘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곡기라고 하죠. 곡물의 기운은 바로 신운에 들어있는데 조는 신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잡곡으로 위가 안 좋은 경우 조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기장은 변비 개선,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칼슘, 칼륨, 비타민 B1, B2,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귀리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고 특히 귀리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재료로 인증을 받은 곡물로 당뇨가 있는 경우시라면 적극 추천한다고 하네요. 카무트 또한 젊은 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곡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소화가 더딘 편이라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카무트는 백미 대비 식감이 단단하고 쫀쫀한 편이어서 꼭꼭 오래 씹어야 하기도 하고요. 소장이 아닌 대장에서 소화하고 남은 부분은 바로 배출되는 저항성 성분이 많은 곡물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고 당 수치도 서서히 올라가 귀리와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의 잡곡밥 재료로 좋다고 합니다. 그럼 잡곡밥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잡곡밥은 소화가 잘 되도록 물에 충분히 불려서 지어야 하는데요. 현미는 밥 짓기 전 최소 2시간 불리고 검은콩이나 대두는 최소 하룻밤 불리셔야지 이 딱딱한 게 조금 더 물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잡곡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퍼지는 필요한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서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불리는 시간을 조절해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질다 싶으면 시간을 좀 줄이시면 되고 좀 더 되다 싶으면 불리는 시간을 좀 더 늘리면 된다는 거죠. 잡곡밥을 지을 때 중요한 점은 잡곡밥 자체를 한 번에 불리지 말고 곡물의 특성에 따라서 따로 불려 한꺼번에 섞어서 밥을 짓기입니다. 백미를 할 때보다 밥물을 충분히 잡아줘야 되며 밥물도 함께 넣은 잡곡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평소 밥을 꼬들밥으로 드시는지 지른밥을 드시는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드셔보시면서 약간씩 조절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잡곡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잡곡의 비율을 높게 잡지 마시고 맵쌀의 비율을 9, 잡곡의 비율을 1 정도로 조금 작게 잡으셔서 시작하시다가 점진적으로 잡곡의 비율을 높여가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잡곡을 많이 넣어 드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3-4가지 잡곡을 넣어 드시는 것이 좋고 3개월에 한 번씩 넣으셨던 잡곡을 바꾸어 가시면서 드시는 것이 영양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오래 섭취하는 것은 고른 영양을 섭취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드시는 분의 체질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잡곡밥을 먹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단정지어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이 백미보다 영양가는 높을 수 있으나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영양분이 초과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